안녕하세요. 뇌인지과학과 최민희입니다. 저는 오늘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제목이 소렌 로렌스, 롤라스 이마지너리 프렌즈라고 아주 낯선 제목인데요. 이거를 한국적 맥락으로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광영, 미니의 상상친구 뭐 이런 느낌인데요. 소렌 로렌스는 롤라라고 하는 캐릭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In class. But Sorry. who's going to be spying with me? What about Soren Lawrenson? That's a good idea. 소리 좀 높일 수 Lawrenson is 있을까요? Lola's imaginary friend. No one else can see him except for Lola. 그냥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Let's do some very important spying. 롤라의 상상 친구고요. 롤라는 6살 때 아주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입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아주 천리란 오빠가 대답을 하기 곤란할 때 롤라의 상상 친구인 소렌 로렌슨을 라고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오늘 또 질문이 있는데요. Or who has made the puzzle? I know, an ogre. A big ogre who cries a lot. Because if an ogre cried, he'd have big tears. And then there'd be a big puzzle. It's probably just rain. Ogres don't live around here. Dad told me. 네, 롤라가 오늘은 이 빅 퍼들, 그러니까 그 강물, 그러니까 물이 생기는데 그 물이 뭘로 만들어진지 너무 궁금해서 오빠한테 물었더니 오빠가 그러면 너의 상상 친구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상 친구가 도움은 되지 못해요. 엉뚱한 대답을 하죠. 괴물이 막 눈물이 흘려서 이 퍼들을 만들었을 거라고. 근데 롤라는 아주 똑똑한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이 틀린 걸 알고 거기서 힌트를 넣었죠. 대신에 그러면 빗물로 이 퍼들을 만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가 많으신 교수님들이 잘 예측하셨겠지만 저희 수업에서의 제너레이티브 AI는 이렇게 롤라의 상상 친구인 소렌 로렌슨 같은 존재입니다. 답을 때때로는 틀리게 말하고 아주 엉터리 같은 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롤라가 결국 답을 얻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소렌 로렌슨하고의 상호작용으로 도움을 얻습니다. 저의 수업의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올해 첫 설립한 신설된 뇌인지과학과의 첫 학부 수업입니다. 201번 신경세포 생물학이고요. 수강 인원은 사실 30명을 막시멈으로 했는데 처음엔 32명이 신청을 했더니 한 7명이 초반에 어렵다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뇌인지과학과 18명의 신입생 중에 15명, 생명과학과와 바이오 및 뇌공학에 각각 2명, 전산학과 1명, 그리고 새내기 5명 이렇게 25명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수업을 마쳤고요. 수업의 목표는 사실 신경세포 생물학은 아주 기본적인 수업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에서도 그렇고 바이오 및 뇌공학에서도 아주 좋은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이 아주 원어민들이 멋지게 강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업 시간에 똑같은 지식을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이렇게 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능인 신경세포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심도 깊은 뇌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라이트 퀘스천을 만드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걸 교육 목표로 했는데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 전체적인 어세스먼트 중에 아주 기본 지식을 보는 건 한 40% 그리고 나머지 60%는 리포트 점수였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리포트 과제가 나갔는데 그 리포트 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따지면 계산의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리포트 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의 치료법을 찾으면 그 치료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을 써야 하는 리포트 과제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라이트 퀘스천을 찾는 훈련을 시켰던 수업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룹 과제를 지향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200번 수업,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과목에서 아무런 사고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본 지식이 없이 그런 팀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다면 목소리가 큰 학생이나 아니면 좀 엉뚱하게 많은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은 다른 것보다는 그러니까 뇌과학 공부를 하기 위한 아주 긴 전의를 떠나기 위한 그러니까 기초 체력,
그러니까 두뇌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수업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가 하는 사고, 생각 자체를 인터랙션하는 그 방법을 중요한 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3월에 이렇게 제너티브 AI 활용 수업 사례 공모가 났고요. 여러 가지 자료와 책들을 모았었는데 사실 이 공모를 보고 이번 수업에 이렇게 제너티브 AI를 상상 친구처럼 사용을 하면 수업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고를 인터랙션하는 그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수업에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모티베이션은 바로 이 과목별 30만 원 지급이었습니다. 이때쯤에 딸기 파티를 하고 있었고요. 학생들이 우리 수업도 딸기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학기 말에 돈이 지급되지만 이렇게 미리 당겨서 딸기 파티를 하고 학생들과의 그 수업 가이드라인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너티브 AI를 사용한 수업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이런 노트북 사용을 허용했고요. 사실 뭐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생들은 다 태블릿 PC로 노트 필기를 하고 모바일 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한다는 자체에 학생들은 아주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 중에 생기는 질문을 항상 그 코피 앤 페이스트해서 제너티브 AI로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쓰는 교재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뉴로사이언스 텍스트북이었습니다. 그 텍스트북 끝에 보면 항상 그 리뷰 가장 유명한 리뷰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코피 앤 페이스트해서 제너티브 AI를 붙여보고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틀린 잡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의 소스는 어디였는지를 항상 학생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주 스마트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그 트레이닝만 했어도 제너티브 AI를 그대로 질문을 코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답이 틀리게 나올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이런 페널티도 부여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금방 인지했기 때문에 리포트가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출처를 더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렇게 강의한 그 세포 생물학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제였던 right question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호작용을 하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수업 사례의 첫 번째는 사실 제일 먼저는 올바르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생명과학 분야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대로 두고 학습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옛날의 지식을 잘못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20-30년 동안에 변함이 없었던 지식을 아주 기본 지식만을 습득을 시키고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출처를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주 제너레이티브 AI 번역 능력이 좋긴 하지만 거기에 또 한 분의 단계에서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보나 그런 것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꼭 영어를 사용하도록 장려를 했는데요. 사실 한국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그 리딩 앤 컴프렌시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고 다음 문장을 또 넘어가는 그런 도움을 받도록 장려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하나 예였는데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다발성 경화증,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인데 척추에 있는 모터 뉴런이 점점 죽어가면서 처음에 신발끈도 못 매고 그 다음에는 다리를 들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런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이 퇴행성 뇌질환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접근 방법을 학생들 과제를 시켰는데요. 그 치료법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의 기본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그 모터 뉴런의 엑선의 마이그레이션을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각각의 아주 다른 결과의 치료법에 접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너티브 AI의 그 대화의 기술인데요. 절대로 제너티브 AI한테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지 않게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민희 교수는 누구냐고 물으면 챗 GPT는 정말 다양하게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제너티브 AI는 언어를 생성하는 생성 AI입니다. 그래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자주 비유하는 게 한국식 학생들은 틀린 답이 있을 때 절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서양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뭐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면 아주 똑똑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챗 GPT도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은 무엇이냐 그런 키워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질문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서 질문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리포트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멀티플 스콜라시스를 이렇게 챗 GPT를 통해서 치료법을 검색했는 경우와 그리고 그냥 구글링을 했을 때 얼마큼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게 더 정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더 가까이 갔는지도 비교하는 리포트 과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직접 내는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당연히 학생들은 이 과제를 내면 챗 GPT를 활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퀘스천을 썼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언급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제에서는 이 질문에서는 자기가 직접 낸 문제를 마킹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내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문제를 풀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얼마큼 맞췄는지를 확인해서 점수를 주는 그렇게 문제의 가이드라인도 했고요. 이런 예를 통해서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기 후반에 레포트를 낼 때 훨씬 좋은 소스를 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잘 첨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는 새내기 학생의 레포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각자 하나씩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만 여기에 리스트를 넣었는데 각각의 질문을 읽어보면 앞에 질문의 내용을 답해서 다음 질문을 찾아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또 다음 질문을 찾아내서 궁극적으로는 그 리포트 타스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학기 말이 되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각자 같이 다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초반에는 정말 그냥 코피 앤 페이스트 그냥 붙여서 냈는데 그게 얼마나 금방 들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항상 자기의 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썼는지 여기에 베꼈는지는 금방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이 평소 쓰는 말, 커서 쓰는 글하고 이렇게 리포트로 내는 글과의 그 괴리를 보면 충분히 얼마큼 이것을 자기 문장으로 바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적용 효과는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어떤 게 왜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했을 때 무엇이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금지하지 않고 이거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준 것만으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게임이 나쁘니까 핸드폰에 인스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고 그럼 좋은 게임을 찾아서 인스톨을 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공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AI 사용을 자유롭게 해서 제 생각에는 강의자로부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 주제를 고민하고 질문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수업 초반에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신임 교수의 수업은 어렵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많은 학생이 취업을 해서 이 강의 평가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요. 학생들이 너무 친절하게 좋은 강의 평가를 줬습니다. 학교 전체 학과 그리고 저희 과목.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했던 마음을 잘 이해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정말 제너레이티브 AI가 수업에 너무 필요하고 이렇게 상상 친구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한 2-5달 전에 저희 학과 이상하 교수님이 먼저 인공지능은 내처럼 생각하진 않는 편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상한 교수님이나 아닌 다른 전산과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정말 그냥 이것을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계속 그 교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짧게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좀 인지하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뇌가 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도 저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가치를 잘 정렬해 나가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지능하고 저희의 차이를 잘 인지하는 그 기술은 정말 다 잘 개발해 주실 거고요. 그걸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그냥
기술을 잘 모르고 쓰는 이런 과목을 쓰는 이런 교수자 그리고 학생들하고의 이런 소통의 그런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한 1890년 영국에서 제가 마차가 나오지 않고 마차 없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속도는 사실 60km/h까지 속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레드 플래그를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전에 마차는 말도 있었고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능이 없이 이렇게 한 사람만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주 두려워서 이렇게 속도를 제한했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속도가 거의 60km/h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보다 더 낮은 속도로만 운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잠깐 졸아도 말이 그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이 없이 한 명의 운전자만이 운전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속도가 빠른 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이렇게 뉴욕 타임즈에서는 It destroys the usefulness of horseless carriage. 그러니까 그 말이 없는 캐리지의 이 장점을 모두 디스트로이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서 그런데요. 차와 사람이 가는 이 거리를 구분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 체계를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너티브 AI는 정말 우리 쪽에 다가올 거고요. 이렇게 자동차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자동차의 장점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너티브 AI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롤라의 이마지너리 프렌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문제들을 더 극복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더 진화되고 그러면 또 인간의 뇌를 이해해야 되는 뇌과학자 입장에서 더 큰 과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너티브 AI의 긍정적인 방향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